요즘은 이제 지역에 계신가요? 그렇죠. 브랜드도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의도에서 뵈는 게 나을지 몰라. 네. 네. 앞에 저런 딱 앞에 있으니까 김밥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네. 스키가 싫어할까? 계획이 없는 분들 지성한 진짜 원하는 계획이 지금 가장 시득한 비밀을 저기 가서 이종석 원래는 제 캐리어는 좀 비대하기는 제가 더 비대하는 오바전 사람이 자리 하나 비대하지가 않아. 신체적 조건을. 아니 우리만 준비를 같이 그래야 돈이 먹을 것 같아. 고참이요? 우리 굴줄에 우리 이름이 어디에서 없었거든. 그럴 때 왜?
모여오지 마세요. 네, 7월 마지막 날 7월 30일 자유한국당 선거제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5번 열한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순수하게 휴가 자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상쇄해보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요 수당을 포함시켜달라 애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꿈도 못 꾸는 중소영세업체 종사자들은 또 그들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마땅한 방안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지금의 노동 현실인 말입니다. 순수하게 휴가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주들 이런 고충들도 좀 생각해 주시는 효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하시니까 임종석 실장도 정태호 일자리 지속도 김의겸 대변인도 권혁기 춘추관장도 이정도 총무비서도 모두 휴가에 떠난다고 하십니다. 청와대가 집단으로 개정 휴업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이 모든 와중에도 선의들은 등골이 키고 있다는 현실만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난데없이 총선 구호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군 장성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 거수경례를 할 수 있지만 가뜩이나 기무사 적폐몰이 군개혁이 하주인 마당에 마치 군 장성들이 대통령에게 충성 명시라도 하는 듯한 이 장면은 그다지 잘된 연출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는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연이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인 마당에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통솔하는 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군 인권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 이런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선언하고 후속됐었던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군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인권센터가 국방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군 내부 기밀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군사 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는 그렇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또다시 서민들 가슴을 옥죄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정부의 탈원전까지 얹혀지면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와서 설거머니 거당한 가동을 정지했던 원전 재가동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굳이 값싼 전기 놔두고 서민들 진단도 빼고 등골도 빼면서까지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 알다가도 모르지. 북한산 석탄 화력 발전으로 유엔 대북 제재만 위반하고 서민들에게는 무진제 요금 폭탄에 미세먼지만 가득한 석탄 화력 발전을 보수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려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우디에 20조짜리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도대체 뭔지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분배에 주안점을 두었던 소득주도 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바뀌고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금 가속 인상이 벌어질 겁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간 팽거래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흘러가야 될지 최저임금 가속 인상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했듯이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졌으면 안 될 것입니다. 소득 분배 개선이나 소득 분배 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시는 공평입니다. 끝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부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줍니다. 어제 오후에도 자료 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중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대응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군이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경우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실행 계획 또한 합참의 겸 실무 편람에 근거해서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 반란이니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가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더구나 청와대 이견 대변인에 의해서 기무사 해당 문건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0일. 지난 20일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손에 들고 나와서 건드려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청와대 공개가 있고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가 되었어야 비로소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김의겸 대변인이 건드렸던 그 문건을 2급 비밀 해제를 했습니다.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적폐몰이 하려는 정치적 기획도 시원찮고 이제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조차 봉숭아 학당 저리 가라 할 지경입니다.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궁색한 조직이 됐는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군대와 국방부를 어릿강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돌킹 특검을 본질을 훼손시키고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다양한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황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킹 특검 수사에서 국민적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오해찬 전 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멘붕을 빌면서 두 번 다시 정치권에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드루킹 특검의 오해찬 대표의 죽음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결코 느슨하게 이 건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연금 슈티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기어코 슈티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의 스튜어디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 참여가 제외되어 있었는데 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경영 참여 허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기금 운영위원회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만 보아도 과거 기업 경영 참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인사 역시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편향 인사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금 운영위원회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금 운영위원회 구조 때문에 경영참여 문구가 포함된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되면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 635조 원은 정부가 마련한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입니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임을 지적하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 사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들을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다음 달 3일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무던히 태웠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민참여단의 투표에 종지부를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이 공론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포장돼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대입 개편의 권한을 자문기구와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주체인 대학은 배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도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역시 매우 타당합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입제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로 짧은 기간 내에 숙지하라고 한 점이나 전직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 대학의 민감한 각종 입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개설한 모두의 대입 발언 때 홈페이지에는
시민 참여단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29일 대통령 대선 공약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지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정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의혹이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특정 단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 마지막 순간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공론화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라며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현 정부가 내팽개친 교육 문제와 그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하반기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북 여정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권조사 결정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 계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정보원에 대한 피해 입국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요구해왔던 민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더니 유일하게 탈북 여정원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운운하며 직권조사까지 강행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중적이고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제 통일부가 탈북 여정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탈북 여정원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들의 북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여정원들에게 원치 않는 답변을 강요하려는 비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를 신변 문제가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또 8월 국회 중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를 통해서 이 같은 결정 과정 또 조사 과정 유예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최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고인의 죽음에 이르는 문제의 원인이 정치자금법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을 자유한국당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외의 이 불균형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문제는 지구당 부활 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또 후원금 상한을 이렇게 제한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 여론이 이 지구당을 부활하고 또 정치자금 상한의 것을 올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정치자금법 문제는 정개특위가 가동되면은 저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지 자칫하면은
국민의 입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냥 됐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진 국회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이던 지난 27일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55구가 자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는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유해는 5,300여 구에 이르고 있음에도 북한이 이를 대미협상, 비핵화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날 새벽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은 화영식을 다녔습니다.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메가더 장군이 방화를 저지른 소위 평화협정 운동본부의 대표들에겐 평화를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의 원흉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젊은이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의 허탈감과 슬픔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합니다. 방화를 저지른 이들은 자수했다는 이유로 석방되어 반미 집회를 지금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이 안장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에 헌화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도움을 주겠는가 하는 반문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7만여 명에 이르는 납북된 북한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격승준 예. 국방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겸사문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난 이후에 국방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군기 문란 막장 드라마가 여과 없이 생방송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인 국방 수뇌부를 믿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셌냐, 기무사령관이 셌냐, 저런 섞인 국민들의 질문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실 논란을 넘어 국방 수뇌부 파업병을 보이는 국방부의 문란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제1의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겸사 문건의 진실 규명을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국방 기강을 바로잡아야 공정한 진실 규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군인권센터에 대한 보안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에는 카메오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바로 카메오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시 개업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제목의 2급 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을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여 폭로한 이후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군 관련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보안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넘어가 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재타이핑한 자료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데도 보안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어제 오늘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근거로 발표한 감청 관련 공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따라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분기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 감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계속 합법적 감청을 승인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말에 국정을 통해 감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특정한 시기의 일인 것처럼 폭로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조사가 필요합니다. 군통수권자와 기무사령관이 낮은 계급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발언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군은 전익수 공군 내령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이 기업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역 대령이 지휘하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사안에서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성격을 미리 규정하고 현역 육군 중장인 기무사령관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조직의 특성상 현역 기무사령관의 발언은 대령을 단장으로 한 기무사령관보다 아주 낮은 계급의 수사단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되어 있고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 현역 기무사령관의 이러한 발언과 입장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개입이고 정치 군인의 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통수권자와 기무사령관이 수사 결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2급 기밀 여부에 대해서 경감문건 2급 기밀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동문건이 2급 기밀이 아니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회의 국방위원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항상 2급 기밀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근데 2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두고 23일에 국방부는 차관이 주관이 되어서 제가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차관이 주관이 되어서 비밀 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공개 회의 결과 절차성에 기밀 요건으로서의 결함 부분이 있어서 내용 중 일부 보호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차관이 주관이 되고 각군 참모 차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문건이 공식적으로는 그날 6시 반 이후로는 23일 6시 반 이후로는 2급 비밀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2급 비밀인 것입니다. 2급 비밀이냐 아니냐는 생산자가 그 비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생산한 비밀은 절차에서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재하지 않았다면 등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또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재하지 않았던 절차상을 이유로 비밀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산적 동자도 잘 압니다. 2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군사 기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 실정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 아주 엄중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한 것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잘못 연락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긴 조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기밀이 지금 세상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특히 23일 오후 6시 30분 이전에는 군사 기밀이었고 또 기밀이 아닌데 일부 지웠으면 내한테 어떻게 줍니까? 기밀 생산자도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니까 경험 펠람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작성하는 경험 시행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2급 상당의 비밀을 보고 그걸 만들었다 했습니다. 비밀을 보고 만들었던 비밀인 것입니다. 생산자가 잘 분류했는데 등재를 안 했습니다. 왜 등재 안 했는지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음주가 문구를 어떻게 등재를 했겠습니까?
등재 안 했던 이유로 지금 와서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밀을 누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치적으로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방부와 국민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세종 말을 하고 이거.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대란으로 내몬 최저임금 인상, 국가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포 단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표 상권 중 하나인 홍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소형상가 공실률이 3.7%에서 17.2%로 4.6배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작년 2분기 9.6%에서 올해 2분기 10.7%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인 명동과 테헤란로도 각각 2.4%, 2.6%씩 증가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빨간불을 넘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태계가 무너진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과도한 개입 때문입니다. 이젠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존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야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직접 주면 될 것을 왜 경제 시스템까지 붕괴시키면서 세금을 쓴단 말입니까? 국가가 과도한 개입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채희 발언해주십시오. 우리 행안위 간사이십니다. 네, 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기 의원입니다. 먼저 그 언론인들께 좀 잊혀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7월 27일 날 만여 명이 모여서 동대문 구에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우리 국방위 백성주 간사, 또 김종석 정무위 간사, 홍철호 의원 등이 모여서 이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개국의 해외 6.25 참전 용사들이 참석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안보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집권 여당의 의원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 언론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그 행사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하고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현실이고 집권 여당이 얼마나 대한민국 안보를 정말 무관심하게 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민주당 지방정부의 농공행상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관피와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고 특히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의회 같은 데는 이 공기업, 지방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지금 추진하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당 소속 단체장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바로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운용해서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의 다 도입은 지금 17군데 중에 10군데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7군데는 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캠코더 인사, 문재인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 또 코드에 맞는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관장의 45%,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82%가 다 캠코더 인사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 정권은 무조건 적폐 인사로 얼마나 몰았고 지금도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문 인사는 그러면은 적재적소의 인사입니까? 인사의 공정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공명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통째로 넘어간 이 지방행정 이걸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농공행상 나눠먹기 인사 전행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민적 원성을 받기 전에 지금 전국의 민주당 지방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합당한 그러한 공격 인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통위 간사이신 정양석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네, 짧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서 ARF 아세안 지역 포럼이 열려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방금 2시간 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정보당국의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이 산운동 연구단지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산운동 미사일 연구단지는 최초로 ICBM을 개발한 것이고 화성 15호 등을 만든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해서 또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중이시긴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 정보당국과 조속히 확인해서 필요하면 NSC를 소집해서 대응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염려스러운 것은 ARF 아세안 지역 포럼에 작년까지만 해도 의장 성명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CVID라는 표현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CVID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또 미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서 상당히 방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어제 한 일간지에서는 국내 기업 2곳, 금융기관 2곳의 개입이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게 이제 신뢰하기 힘들다, 이 기사는 뭐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계속 9개월째 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의 문제는 조사를 하는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또 석탄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산업자원부가 관여하고 있고, 외교부는 UN 대북 제재와 관련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기재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외교부가 따로따로 부분별로 지적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 기재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외교위원회가 참여하는 당내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예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재를 우회하려는 나라들이 있다고 불만을 표기하고 있고, 국무부도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모두 대북 제재 주의보를 공동 발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회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유한국당 TF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정강석 의원 말씀처럼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위하여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어와서 전력 피크기인 이 하절기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불법적인 석탄 수입을 묵인해 준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은 TF를 꾸려서 앞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외교부 이 부분을 묶어서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주 우리 국방위 간사께서 확보한 이 문건입니다만, 지난 23일 국군 기무사령부 대비계획 세부 자료 공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이제 해제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의 손에 이것이 흔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방부는 바로 이렇게 뒤처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무사 개헌문건 유치는 분명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루킹 특검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공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정책위원님이 스튜디오 코드 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노후자금 635조를 책임져야 할 기금운영본부 수장이 1년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본부의 최고위직 9개 자리 중에 본부장을 포함해서 5개가 공석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1월에서 4월까지 수익률 0.89%로 작년 수익률 7.8%의 8분의 1 수준으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못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인사 개입 파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이사 공모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률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코드를 서둘러서 도입하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잣대인 사회적 가치 훼손이란 이름으로 적폐기업과 기업 오너 옥죄기 우려에 대해서 기업들은 꼬투리 잡히지 않기, 정부 정책 눈치 보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훼손이야말로 스튜디오 코드 목적인 주주가치의 제고의 실패라는 역설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디오 코드가 연금 관치주의,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으로 스튜디오 코드 의혹에 명쾌히 답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 공개하는 뭐.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